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득수라고 합니다. 오늘 기침만으로도 뼈가 부러진다고 하는 골다공성 척추골절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길병원에서는 척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란 골 강도가 감소하여서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즉, 뼈가 약해서 쉽게 부러지는 질환을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점점 진행하게 되면 뼈와 뼈 사이에 이런 골소주가 가늘어지고 더 심하게 되면 이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정상에 비해서 구멍도 숭숭숭숭 뚫린다라고 해서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정상 단계에서 골다공증과 정상 사이를 골감소증이라고도 합니다. 골량이란 최고 골량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이가 들면서 골소실이 일어나고 남은 양을 골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골밀도를 측정하게 되면 골량을 측정하는 것이죠. 최고 골량이란 정상적인 성장이 끝난 후 얻어지는 총 골량인데,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도달합니다. 보통 40대 초중반까지 잘 유지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게 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는 최고 골량도 남자보다 훨씬 더 낮고 50 근처가 되게 되면 폐경이 이르게 되는데, 폐경의 골소실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1표준 편차 정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1표준 편차가 감소하는 것은 골밀도가 상당히 감소하는 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생기게 됩니다. 근데 골다공증이 왜 생기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에펠탑이 지금 한 130년 정도 됐는데 계속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리모델링 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유지가 안 됐으라고 생각합니다. 늙은 뼈는 사라지고 항상 새로운 뼈들이 새로 채워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잘못되면 사라진 뼈보다 새로 생기는 뼈가 부족하게 되어서 뼈가 약해지고 결국은 쉽게 부러지는, 오늘 제목과 같이 기침만으로도 척추뼈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그림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다치게 됩니다. 팔을 어디에 탁 부딪히게 되면 멍이 들죠. 피부에 멍든 건 잘 보이는데 뼈에도 외상에 의해서 멍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크랙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크랙이 다시 수선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면 피로가 누적되어서 쉽게 부러질 수가 있는데, 우리 인체는 이런 손상이 당했을 때 손상을 갖다가 흡수시키는 파골세포가 있습니다. 파골세포가 손상된 뼈를 갖다가 없애게 되면 뼈를 생성시키는 조골세포가 바로 이어서 들어오면서 바로 새로운 뼈로 채워져서 뼈의 향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골다공증 골절은 어떠한 병보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또한 병원 재원기간으로 총량을 따지게 되면 골다공증 골절이 어떠한 병보다 병원 입원을 가장 많이 시키게 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망 원인을 보게 되면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혹은 치매, 당뇨 이런 질환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골다공성 골절은 이런 사망 원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성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심장, 폐 기능을 떨어뜨리고 뇌혈관 질환 혹은 당뇨를 악화시켜서 사망을 잘 유발하게 하는 근저 질환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결국은 골다공증도 노화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화현상이란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살 생기고 머리카락 하얘지는 현상을 노화현상, 조금 유식한 말로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생기게 피할 수 없습니다. 주로 여성에서, 폐경 후 여성에서 잘 생기게 되겠고, 비타민 D와 칼슘이 부족하면 잘 생깁니다. 남성의 경우 흡연과 잦은 음주가 가장 흔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가족력 역시 중요하고요. 만성 신부전, 소화기 장애,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의 병이 있으면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또한 골다공증을 잘 생기게 하는 유명한 약물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죠. 항암제 등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골다공증이 잘 생기고, 체중이 작은 사람들은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체중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심장 질환이 잘 생기겠죠. 체중이 증가한다라고 심장이 더 커지지는 않으니까 심장이 결국은 골고루 피를 보내기 위해서는 심장이 부담되는데, 같은 체중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체중이 작은 사람들은 같은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뼈에 가는 부하가 작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골절이 한번 발생하면 추가적인 골절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키가 점점 줍니다. 저도 한 40년 전에 비해서 키가 한 2cm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골다공성 골절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키가 급격하게 주는데요. 5cm 이상 키가 줄었다라고 하면 골절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들도 골다공증이 생기는데요. 골다공증이 여자들보다는 늦게 발생해서 골절도 늦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퇴골, 척추골,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여자들보다 훨씬 높은 사망률을 보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남성 골다공증에서는 원인이 분명히 있는 경우가 많은데 스테로이드 복용 같은 경우도 원인이 되겠지만, 국내에서는 과도한 음주, 흡연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걸리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답은 골절입니다. 쉽게 골절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살짝 기침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결국은 여러 부위에 골절이 생기는데, 손목, 고관절, 척추가 3대 호발 자주 발생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손목 골절과 고관절 골절은 분명한 외상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다 생기는데, 척추는 외상이 없더라도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살짝 넘어져서 부러지고요. 수술 받지 않고 누워 지내면 한 15에서 20% 정도가 욕창, 폐렴, 색전증으로 바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분으로 일컬어지죠. 이분은 의학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으셨고요. 대장암을 앓으셨고 또 전립선 암을 앓으셨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인사가 큰 병을 얻게 되면 그 병에 대해서 주위에 관심이 높아져서 펀드가 모입니다. 돈이 모입니다. 그 돈으로 그 병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자금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의학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인데, 이분 역시 골절, 고관절 골절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미국 분들은 관심이 상당히 높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81세 남자는 이렇게 뇌고정물로 수술한 경우도 있고요. 바로 또 이렇게 인공 고관절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8년 전에 돌아가시기 1년 반 전에 고관절 골절을 당하셨고, 그때 치매가 오셨습니다. 치매까지 동반되셨고 1년 반 후에 고관절 골절로 통계적으로는 골절로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그때 폐렴이 악화되어서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관절 골다공증의 진단을 위해서는 방사선 검사, 피검사, 요검사 등도 할 수 있지만 골밀도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아주 쉽게 금방 합니다. 골다공증 진단과 골다공증 치료 효과 판정하는데 골밀도 측정이 중요합니다. 골밀도가 1표준 편차가 감소할 때 골절의 관계는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골밀도라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서 골절의 발생 위험도는 나이가 든 사람이 훨씬 더 증가하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
골다공증은 골 강도가 감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골 강도를 측정하면 더 좋겠지만 골 강도를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직 검사가 이제 통증도 심하게 유발하고 검사할 때마다 뼈를 더 약화시키겠죠. 그래서 골 강도를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골 밀도를 측정을 하는데 그래도 골 밀도가 골절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으므로 골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골다공증 치료하기. 골다공증을 왜 치료해야 되느냐? 골다공증 자체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골절이 발생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와 골절 예방은 쉽습니다. 하지만 골절이 발생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죠. 마취의 문제라든지 수술 후 합병증 문제도 생기고 뼈가 약하기 때문에 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골다공증과 골감소증 유병률을 보게 되면 50대 여성 같은 경우에도 한 60%가 골감소증 아니면 골다공증이 됩니다. 70대 여성의 경우에는 98.5%, 즉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골감소증입니다. 이거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연세 드신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70대다라고 하면 최소한 골감소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70대인 경우에는 한 74%, 즉 4명 중에 3명은 골감소증 혹은 골다공증입니다. 그렇지만 골다공증이 이렇게 위험한 질환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골다공증을 인지하고 치료하는 사람은 골다공증 환자 중에 10명 중에 1명입니다. 또 골다공증을 치료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후에 골다공증 치료를 계속 하시는 분은 10명 중에 3명에 불과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율이 왜 이렇게 낮으냐?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뇨, 고혈압 등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약을 먹자마자 바로 혈압이 개선된다든지 혈당이 개선된다든지 바로 치료 효과를 알 수가 있지만 골다공증은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잘 알 수가 없죠. 1년 이후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 골다공증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골밀도 수치가 증가하지 않기에 환자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기존의 골다공증 약들이 부작용이 있다든지 복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율이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의 개념을 보면 골절이 되기 전에 골절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골소실을 방지하고 감소된 골밀도를 증가시키는데 운동과 적당한 영양분, 비타민 D, 칼슘, 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백질들이 중요한 영양분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어느 정도 된다면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시행해야 되겠죠. 하지만 골절이 한번 발생했다라고 하면 빨리 발견해서 적극적인 치료로 조기 보행을 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여서 장기적인 침상 안정으로 인한 내과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진행하게 되면 폐렴, 욕창 등으로 결국은 사망에까지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도 나을 수 있나요? 골다공증 치료는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부러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겁니다. 치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년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펀드, 결국 돈을 모으는데요. 이것도 빨리 모으면 모을수록 노년이 덜 불행해지겠죠. 적절한 약물 치료를 빨리 받을수록 나중에 뼈가 부러질 위험이 낮아지게 됩니다. 제가 척추를 전공하기 때문에 이제 골다공증 척추골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가 무엇이냐? 결국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척추를 보호하는,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일자입니다. 옆에서 보면 S가 두 개 있는 더블 S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직선인 것보다는 곡선인 게 충격 흡수를 훨씬 더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흉추고 요추인데 흉추와 요추 이행부에서 주로 골절이 잘 생기게 됩니다.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신경을 보호하는, 척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척추가 신경을 360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아주 골다공증성 골절에서는 드물지만 아주 심한 손상을 당하면 이 뼈가 부러지면서 신경을 눌러서 마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골절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보행 속도도 감소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근육 피로가 증가해서 낙상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추가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한번 뼈가 부러지면 추가적인 골절의 위험도는 부러지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골절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증과 척추 변형이 결국은 또 기능을 감소시키고 움직임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활동의 제한은 골 감소를 더욱더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식욕도 감소하고 수면 장애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골절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통증이 생기고 변형이 생기고 폐 기능도 감소할 수 있고 기능이 저하하고 식욕이 저하하고 수면 문제, 활동이 저하하고 그럼으로써 골소실이 증가하면서 골절의 위험들을 또 추가적으로 증가시켜서 결국은 여러 가지 내과적인 문제를 잘 유발하여서 사망의 위험도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고된 연구인데요. 그래도 한 6, 7년 전 됐지만 한 27만 명 이상이 골절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척추골절은 진단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입니다. 발견된 골절 중 60% 정도에서 척추골절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척추골절은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한 70% 가까이가 척추골절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고관절 골절에서는 한 15%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20% 이상 골절의 사망률이 되는데요. 여성보다 한 1.5배 정도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척추골절에서도 한 5% 이상 골절이 1년 이내에 사망을 하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2.2배, 그래서 한 10% 가까이까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환자는 참 안타까운 환자인데요. 제가 시멘트 주입술, 척추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뼈에다가 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술을 했는데 한 5년 동안 저한테 또 안 오셨어요. 골절을 당하셨는데도 안 왔다가 거기에서 시멘트 주사를 했고 중간에 한번 했었고 제가 시멘트 주사를 한 번 더 했었는데 다시 또 저 외래 오시지 않아서 결국 마지막에 오셨을 때는 양쪽 고관절 골절까지 당한 상태로 저한테 오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제 환자들은 골절을 한번 당하면 저는 쓴맛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고통을 심하게 느끼셨기 때문에 한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잘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후에는 30%만 골다공증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제 환자들은 한 7, 80% 이상 골절 1년 후에도 잘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는 이렇게 여러 번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고관절 골절을 당하셨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다치기 전 상태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골다공증 척추골절이 한번 발생하면 추가골절이 잘 생기고 척추 변형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률까지 증가한다라는 논문은 수도 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골절이 발생하면 정확한 수치는 조금 논란이 있겠지만 한 3배, 10배, 한 20배 이상 골절이 발생합니다. 또 골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됐느냐? 아주 경미한 변형으로 치료된 사람하고 심한 변형으로 치료된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한 4배 이상 추가적인 골절의 위험도가 다르다라는 발표들이 있습니다. 제가 12군데에 대해서 주체 성형술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기 진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의자 위에서 넘어져서 요통과 손목 통증을 호소하면서 타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원위 요골골절은 쉽게 진단되어서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저한테 오셨는데 허리 엑스레이 외부 병원에서 찍은 겁니다. 허리는 정상 방사선 사진이다 라고 해서 진통제만 처방을 하였습니다. 이틀 동안 약을 잘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통증 양상이 중요합니다. 가만 누워 계시면 아프지 않은데 움직일 때 자세 변경 시 통증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골절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바로 입원해서 보조기 치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45세 남자 환자입니다.
이 환자를 보면 180cm가 넘고 100kg 이상 거구입니다. 젊을 때 유도를 했던 분입니다. 눈썰매를 탄 다음에 요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정상이다 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저 외래에 걸어왔어요. 저도 사실은 골절까지는 잘 처음부터 의심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골절일까 해서 사진을 한번 서서 찍어보니 골절이 확인이 되었고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골밀도가 굉장히 감소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골다공증, 당시에 가장 강력한 골다공증 치료제인 포스테어, 골형성 촉진제를 1년 쓰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정상이 됐습니다. 골형성 촉진제의 위력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때 환자의 이야기, 환자가 어떻게 아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 고령 환자에서 갑작스럽게 통증이 생겼다, 요통이 생겼다, 혹은 기존에 통증이 있었는데 갑자기 악화되었다라고 하면 골다공증 골절을 꼭 의심해야 됩니다. 환자가 다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골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 통증의 양상, 가만 누워 계실 때는 아프지 않은데 움직일 때, 자세 병신식 통증인데 누워 계실 때는 아프지 않은데 뒤척일 때 아프다든지 누워 계시다가 앉을 때, 앉아 계시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골절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당연히 엑스레이 찍고 골밀도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MRI를 조기 처방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MRI를 조기 처방해야지 이 골절이 엑스레이에서 골절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게 급성 골절이냐 옛날부터 있었던 진구성 골절이냐 알 수가 없는데 MRI를 찍게 되면 출혈 소견이 생깁니다. 출혈 소견이 있어서 색깔이 바뀌는데 색깔이 바뀌는 걸 보고 골다공성 골절로 이제 급성 골절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MRI가 없는 병원들도 많죠. 그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누워서 찍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서서 며칠 있다가 찍게 되면 골절된 주체가 주저앉으면서 짜부가 되면서 변형이 더 심해져서 골절로 확진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번 주에 퇴원했던 환자입니다. 엉덩방아로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을 내원했는데요. 누워서 찍은 사진에서는 제가 주말에 제1요추가 부러졌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원시켜서 MRI 찍으라 했는데 이제 급성골절이 확인됐는데 급성골절이 확인된 데는 여기가 아니고 제1요추가 아니고 멀쩡해 보이는 제2요추가 부러졌습니다. 서서 찍으니까 주저앉게 확연히 보이죠. 통증이 보조기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셔서 시멘트 주사로 치료해서 그 다음 날 퇴원했던 환자입니다. 보면 그 진구성 골절들이 또 보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가장 강력한 골다공증 치료제를 골형성 촉진제를 치료했습니다. 22세 젊은 사람입니다. 3m에서 추락해서 응급실을 내원해서 발목 골절로 내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처음부터 환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기에 엑스레이하고 CT까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검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골절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서 골주사 검사를 합니다. 골주사 검사는 이제 외상이 클 때는 뼈에 머리 끝부터 뼈에 이상이 있다 없다를 가르쳐주는 아주 유용한 검사인데 여기에서 하부 요추에 다발성, 온점, 뭔가 까맣게 나타나는 데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MRI를 찍어보니까 골절 뼈가 4개가 부러진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골절이 의심될 때는 엑스레이, CT도 꼭 필요한 검사이긴 하겠지만 급성 골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T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안 나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CT 찍어도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골다공성 척추골절의 특징을 보게 되면 골다공성 골절에서 척추골절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50세 이상 여성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 정도는 척추골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성 척추골절은 3분의 1만이 임상적으로 진단된다라고 아주 유명한 논문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엑스레이만 찍어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단을 첫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놓쳤다라고 했어서 그 병원을 갖다가 너무 깊이 욕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다공성 척추골절로 허리 통증이 생기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되며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성 척추골절이 있는 여성에서 추가적인 척추골절 혹은 고관절 골절이 위험성이 증가하여서 결국은 사망률까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기 좀 준비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을 중간에 한번 받고, 질문이 조금 많이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아서 질문을 좀 받고, 하겠습니다. 약한 기침으로도 부러질 수 있나요? 기침을 하게 되면 복부에 척추뼈에 힘이 상당히 가야지 기침을 하게 됩니다. 복부 압력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때 약한 사람들은 척추뼈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케이스가 증례가 나오겠지만 다친 적 없는데 부러졌다라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취미가 많은데 혹시 축구, 탁구, 등산이 뼈에 좋지 않나요? 하여튼 축구, 탁구 자체가 뼈에 좋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요통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축구나 탁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하면서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축구, 탁구 같은 과격한 운동을 제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연세가 조금 젊으시다면 우리가 척추만 생각할 수는 없겠죠. 또 자기가 움직이면서 얻는 즐거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콜라를 밥이랑 같이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콜라를 뼈를 녹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루머인가요?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실력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탄산이라든지 또 카페인 같은 부분이 들어있어서 이게 칼슘 흡수를 이제 방해하기 때문에 뼈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고, 저보다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하겠는데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관상 뼈대가 크고 두꺼우면 골다공증 발생률이 낮거나 하는 관계가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같은 골량이라 하더라도 뼈가 굵으면 굵을수록 부러지는 밴딩 폴스, 굽힘력에 저항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골밀도를 높이긴 스스로 높아지진 않고 뼈가 약간은 굵어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같은 골밀도라 하더라도 생체적인 적응이죠. 골밀도를 높이긴 쉽지 않지만 직경을 약간이라도 넓혀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체적으로 그렇게 적응을 합니다. 뼈대가 굵은 사람들은 골절의 위험도가 조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통뼈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통뼈가 골절이 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슷한 이야기고요. 근육이 없으면 골절이 더 잘 생길 수가 있나요? 골절 자체를 더 잘 생기게 하지, 골밀도를 낮추지는 않지만 요새는 사실은 근골격계,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근육과 골격. 그래서 저는 최근 작년 말부터 골밀도만 측정하지 않고 근육도 반드시 같이 측정합니다. 사실은 근육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근육은 우리가 3대 기관이 중요합니다. 백세 건강 할 때 뇌 건강이 중요하고요. 심폐기능, 심혈관 건강이 중요하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관절, 근골격 건강이 중요한데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잘 낙상을 하게 됩니다. 척추골절에도 중요하겠지만 손목골절이라든지 고관절 골절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골절이 훨씬 더 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면 뼈가 약하기 때문에 사소한 외상에 의해서도 골절이 잘 생깁니다. 일반 골절과 골다공성 골절이 다른 걸까요? 그 치료도 다 다릅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 강한 뼈라 하더라도 높은 데서 추락한다든지 교통사고 크게 나면 쇠도 부러지는데 뼈가 안 부러지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뼈를 강화시켜도 부러지죠. 그것까지 예방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다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남들은 다치지 않았을 외상에 쉽게 부러지는 것을 예방하자라는 게 골다공증 치료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금년 겨울에 저는 한겨울에도 길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해가지고 밖을 통하지 않고 다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겨울에도 웬만하면 이제 바깥 바람을 쐬기 위해서 밖을 돌아다녔는데 조금 경사진 데서 살짝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엉덩방아를 살짝 찍었는데요. 이야, 이렇게 해서 이게 부러질 수도 있겠구나. 다행히 저는 골다공증은 없고 뼈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 골절을 다치지 않았겠지만 뼈가 약한 사람 같았으면 그때 부러질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탁구의 왕자님, 탁구 선수입니다. 탁구를 오래 치다 보니 무릎과 어깨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있습니다. 탁구가 뼈에 좋지 않은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척추만 전공한 지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깨 관절, 무릎 관절, 주관절 이런 데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급격하게 탁구라는 게 저도 어릴 때 많이 좋아했었는데 갑작하게 관절에 급격한 변화를 주기 때문에 관절 자체에는 크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해당 전문 분야 선생님과 상의를 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도 있나요? 그렇죠. 뼈 건강에 도움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권유하는 것은 걷기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3일 이상, 한 2, 30분 이상 이제 걷기를 권합니다. 그냥 평지를 걷는 게 이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가볍게 가방을 들은 상태에서 야산부터 해서 조금씩 걷는 거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골다공증인 건 어떤 검진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엑스레이를 통해서도 옛날에는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골밀도가 한 30%, 심하면 한 50% 이상 감소해야지만 엑스레이에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쉽게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지 말자님,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실내 암벽 등반 클라이밍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5시간씩 벽에 매달려 있는데 최근 들어 팔꿈치와 손가락, 손목이 조금씩 시린데요. 골다공증 혹은 골절과 연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제가 100% 정확하게 답변 드리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골다공증, 골절이 있으면 저렇게 5시간 매달릴 수가 없겠죠. 저 부분은 골절하고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은 골다공증 혹은 골다공증, 골절하고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은 전혀 안 됩니다. 그 분야가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면 해당 분야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생님, 저는 알러지 비염이 있어서 재채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한번 나오면 멈추지 않는 재채기 때문에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인데요. 재채기로도 골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세가 어떠시고 지금 암벽 등반을 5시간 정도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골다공증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환자 아프지 말자님은 일단은 지금 현재 조금만으로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골다공증, 골절은 당분간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답변입니다. 다람님, 척추골절 진단을 못 받으면 나중에 더 심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할까요? 글쎄, 연세에 따라서 이제 65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 남성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검사가 보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한 번 검사를 받기를 권하고요.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 전에 한번 부러졌다든지 여러 가지 지병이 있다든지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약제를 쓴다든지 하는 분들은 그거보다도 더 젊으신 분들도 골다공증 검사가 보험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척추를 전공하는 의사 입장으로는 우리는 환자를 볼 때 그 보험 문제를 꼭 염두에 두고 환자 진찰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50대 이상 여성에서 등치가 작고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골다공증 검사 처방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다행히 골다공증 검사가 이제 심평원에서 보험이 안 된다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연세가 뭐 한 5, 60대가 되는데 뭐 통증도 있고 덩치가 좀 작고 주위 부모님들, 형제들 골절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검사 받기를 추천합니다. 최근에 많은 마른 비만인 왜 배만 나와 저보고 욕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른 비만인 사람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마른 비만이 정말 많은데요. 교수님, 혹시 마른 비만인 사람과 그냥 비만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골다공증에 더 위험할까요? 참 이거 제가 답변하기 만만치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마른 비만과 그냥 비만인 사람이다. 그냥 비만인 사람이 근육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비만인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골다공증에 비만인 사람은 골다공증 위험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사실은 과체중인 사람은 어쨌든 동년배에 비해서 과체중인 사람은 골절의 위험도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골다공증만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심폐기능을 생각하게 되면 비만인 사람들이 분명히 심장에 무리가 되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만인을 제가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오정 발산 길슬곡 곰발 냄새. 피로골절은 무엇인가요? 운동선수는 피로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골다공증하고는 좀 다르죠. 골절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반복적인 외상을 계속 받았을 때, 계속 반복되는 외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골절이라고 했을 때 골절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됩니다. 골절의 정의는 내부에 있는 이 바깥에 있는 뼈를 피질골이라고 하고, 요 내부에 있는 뼈를 해면골이라고 합니다. 이 해면골은 쉽게 손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다치게 되면 멍이 들죠. 멍이 들면 피가 나는데 해면골은 쉽게 손상을 당할 수가 있겠고, 해면골만 부러진 거를 이제 피로골절이라고, 골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골절의 정의는 피질골까지 손상이 됐을 때를 이제 골절이라고 하는데, 피로골절이라는 것은 이게 제 생각에는 이 해면골이 수도 없이 계속 손상당했을 때 계속 외상을 당하게 되면 이게 해면골 골절이 그 외부로 피질골까지 연결된 것을 피로골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제 행군을 한다든지 운동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한테서 피로골절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 강의를 조금 더 하고 추가적인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골절의 예방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저는 골 감소증만 있어도 비타민 D, 칼슘을 항상 처방을 하고 운동, 낙상 예방 등을 교육하는 것 같은데, 말이 그렇지 낙상 예방 등 교육은 쉽지는 않습니다. 골다공증 수치를 봐가면서 골다공증 약제를 처방을 합니다. 골절이 발생했을 때 이게 급성골절이냐 진구성, 옛날에 부러지냐를 구별하는 것이 무지 중요합니다. 급성골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조기거동입니다. 환자가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내과적인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약물을 준다든지 보조기 치료를 하겠고, 이거로 안 된다라고 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동원해서라도 빨리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기 등을 쓰는데, 경과 관찰하다가 보조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변형이 심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수술적 처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진구성 골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번에 부러진 건 아니고 MRI를 찍었는데 이번에 부러진 건 없는데 옛날에 부러진 적이 있다. 근데 골다공증 치료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골다공증 약제가 3년간 보험이 됩니다. 3년간 골다공증 약제를 쓰고 비타민 D, 칼슘을 하고 칼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척추를 하다 보니까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 환자들도 뭐 상당히 많죠. 이런 환자들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퇴행성 변화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자연 치료에 있어서 좋아지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바른 자세를 하고 운동만 잘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로 안 될 때는
이제 약물이라든지 주사 치료라든지 수술을 하죠. 그래서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 혹은 수술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MRI 소견이 아닙니다. IQ가 좋다고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꼭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죠. MRI 소견이 심하면 심할수록 환자의 증상이 심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MRI가 소견이 심하더라도 환자의 증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증상이 처음엔 심했다 하더라도 약물, 주사 치료를 잘 반응하는 사람들은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새 항상 가성비,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과 탕수육, 제가 탕수육을 더 좋아합니다. 탕수육을 더 좋아하는데 사실은 탕수육은 가끔 먹는 음식이죠. 탕수육을 먹는 이유는 옆에 있는 가격을 보죠. 가격과 내가 얻고 싶은 효과, 즉 배부르게 하고 맛을 생각할 때 탕수육이 더 좋지만 가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탕수육은 먹지 못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추간판 탈출 척추 협착을 보면 치료 효과만 따지면 수술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라는 측면에서 수술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짜장면을 먹을 때, 탕수육을 먹을 때는 돈만 생각하면 되지만 치료를 볼 때 비용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돈도 수술이 더 많이 들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위험도, 합병증, 부작용 등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수술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고 안 되는 사람은 주사 치료, 그 다음에 안 되는 사람은 수술 치료, 이런 순차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다릅니다. 골다공증 검사에서 골절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골절이 되었을 때는 초기적인 보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물, 이런 치료, 보조기 치료 해서도 이분 걷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수술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 이제 진통제를 사용하고요. 골다공증 약을 이제 사용하는데 그 기존에는 골 흡수 억제제가 밖에 없었습니다. 골 흡수 억제제란 골 흡수가 되는 것을 감소시킴으로써 골 밀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상대적으로는 떨어지고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런 치료로 했는데 환자분이 이제 아프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듣는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아주 뜨겁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골 형성 촉진제 등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부갑성성 호르몬이라든지 그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 등으로 해서 효과가 아주 좋은데요. 문제는 이게 보험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서로 경쟁 체제가 도입됨으로써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는 최근에 환자분들께 권하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골형성 촉진제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되어서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형성 촉진제의 효과를 보게 되면 이게 포스테온은 매일 본인이 스스로 주사를 맞는 겁니다. 24개월간 국내에서 맞을 수 있는데 21개월 주사 후에 보니 골 밀도가 딱 보면 좌측보다 훨씬 더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베너티라고 하는 거는 한 3년 전쯤 국내에 도입된 약인데요.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거는 맞는 겁니다. 보면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2주 전에 저한테 방문했던 환자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 협착을 제가 한 4개월 정도 치료를 주사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저는 수술한 전부터 이제 좀 더 강력한 골다공증 약으로 해서 치료하자라고 권유했는데 환자분이 다행스럽게 잘 따라왔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 2, 3개월 있다가부터는 이제 뼈는 어느 정도 붙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골밀도 상승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베너티를 처방을 해서 1년간 하여튼 골 형성 촉진제를 사용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골밀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골절의 초고 위험군에 속합니다. 골절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위험군에 속하는데요. 거의 정상에 가깝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4까지를
골 감소증이라고 그러는데 정상에 가까운 0.9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이후에는 이제 골 흡수 억제제, 지금도 이베네틸을 조금 더 1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골 형성 촉진제를 본인 스스로가, 제가 뭐 환자분은 많이 좋아지셔서 골 형성 촉진제를 꼭 굳이 계속 안 쓰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쓸 수 있는 최대한 1년간 더 쓰시겠다라고 했던 분입니다. 보조기를 이제 착용을 하죠. 더 이게 이제 뼈가 부러지게 되면 그냥 주저앉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뒤로 감싸게 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주저앉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는데요. 보조기 착용 직후 바로 보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도 어느 병원 가면 가끔 뭐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환자분을 눕혀두는 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뼈는 금방 약해지고 근육도 금방 빠집니다. 그래서 조기 거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조기를 차는데 저는 하루 이틀 이내로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기가 이게 맞춤형입니다. 환자분께서 3개월 동안 24시간을 착용하기를 제가 권장하기 때문에 이게 잘 맞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안 찹니다. 절대 안 찹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춤형 보조기를 차기를 권하고요. 저는 24시간 착용을 권합니다. 사실은 누워 계실 때는 보조기를 차지 않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 저만 해도 하루에 밤에 한두 번 깨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세 저보다 더 드신 분들은 한두 번, 두세 번씩 깨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조기를 이게 보시다시피 혼자 스스로 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맨정신에도 이게 차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다 깬 상태에서 이게 보조기를 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조기를 조금 이게 벨크로라고 그러죠. 칙치기를 조금 느슨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제 주무실만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조기를 차서 주무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의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질문이 혹시 좀 있나요? 조금 이따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타 병원에서 이제 전원된 환자입니다. MRI에서 보면 6개월 이후에도 뼈가 어디가 부러졌는지 모르는 정도죠. 하지만 MRI상 소견은 거의 비슷한데 엄청나게 주저앉았습니다. 양 환자들을 비교를 해보면 처음부터 MRI 소견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측 환자 같은 경우에는 통증도 심해서 결국은 나중에 추후에 이제 큰 수술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골절 발생률이 이런 환자에는 뭐 골절로 진단되지 않을 만한 환자인데요. 비교를 해보면 한 10배까지도 한번 부러졌다 하면 부러졌다라고 하면 재골절 발생률이 한 서너 배, 많이는 한 5배까지 보는데요. 이런 환자에서는 치료를 초기에 발견해서 늦게 발견하게 되면 절대 보조기 치료한다라고 해서 짜부라진 게 주저앉은 척추뼈가 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보조기의 역할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자라는 게 제 핵심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국소 마취에 의해서 척추 성형술, 풍선 척추 성형술을 할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방적인 수술을 진행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척추 성형술이라는 건 시멘트라는 게 이제 물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죠. 그래서 압력을 주어서 시멘트를 집어넣게 되면 시멘트 사이에 이게 들어가서 척추체를 기계적으로 안정성을 부여해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풍선 척추 성형술은 시멘트가 들어갈 공간을 미리 마련해서 시멘트 주사를 하는 거죠. 시멘트 주입술이 모두 다 주입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제 경험으로 보면 뭐 한 20%에서 30% 정도 골절 환자들 중에서 시멘트 주입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고 유지가 잘 되는 사람들은 시멘트 주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염이 있는 환자들은 절대적인 금기증이 되겠습니다.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안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골절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서 마비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말이 이제 너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이 환자만 한 명 보여드리겠습니다. 116세 환자입니다. 2일 전 요통으로 왔고 이분이 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서 왔습니다. 통증은 전형적인 자세 병직 시 통증을 고소하였습니다.
바로 보조기 치료를 하고 진통제, 근이완제를 처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걸을 수 없고 앉을 수도 없다라고 해서 골밀도를 보니 아주 심하고 보시면 멀쩡해 보이는 게 이게 이번에 부러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멘트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갑자기 어떻게 그 KBS, SBS 8시 메인 뉴스에 등장했는데 아마 그 국내에서 당시까지는 최소한 당시까지는 최고령 시술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서 조금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고 시간 관계상 뭐 여기에서 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성원 감사하고요. 뭐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좀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